제가 이해하는 만큼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제가 뭐 제가 군인도 아니고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그 군사 전문가들이 평론을 해놓은 것들을 보면 네. 북한의 군사력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핵 무기만 빼고 나면 그렇죠. 나머지 재래식 무기에서는 형편없다. 네. 전쟁을 치를 능력도 없다. 네. 뭐 국지전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리고 러시아에다가 그런 형편없는 7, 80년대에 만들어 놓은 재래식 무기들 152mm 포탄이라든가 또는 뭐 그 미사일도 형편없는 것들을 주고 있을 거라고 추측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뜻밖의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 초에 지난 3월인가 뭐 그 이 전쟁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미사일이든 포탄이든 떨어진 게 있으면 그 잔해들을 이제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수거해서 얘네들이 무슨 무기를 쓰는지 네네. 거기에 러시아군이 발사해서 떨어졌던 우크라이나 영토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수거를 했는데 거기에서 북한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글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북한식 연호, 북한이 쓰는 연호가 또 다른가 봐요. 주체 몇 년 뭐 이런 게 예. 있어서 예. 그 연호가 들어가 있고 하는 북한제 미사일이 나온 거예요. 네. 그건 뭐 누구나 다 추측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에 미국산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미사일에 네. 제조 일자가 2023년 3월입니다. 7, 80년대에 만든 미사일이 아니고 네. 2023년 3월에 제조된 미국산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주 최근에 제조가 됐다는 것이고 네. 그러면 최신형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게 네. 그 기술은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 네. 러시아에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러니까 아주 성능이 좋은 미사일들을 북한이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러시아의 지원으로. 아마도 그렇죠. 뭐, 안 그러면 어디서 그걸 받았겠어요. 네. 중국은 그런 지원을 안 할 겁니다. 중국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세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너무 궁금해지는 게요. 네. 미국 반도체는 어떻게 납니까? 미국의 그 10나노 이하짜리 네. 그런 최신 반도체가 아니면 예. 그건 웬만하면 구할 수 있는 거죠, 다. 어. 그건 중국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 반도체까지 활용된 최신 미사일을 지금 만들고 있다. 예. 그러면 그건 우리한테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거라고 너무 보세요. 모르고 있는 거죠.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7, 80년대 재래식 그 뭐 이렇게 그 뭐죠? 무기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전 그게 아닐 수 상대가 안 있다는. 되라는 말들이 유튜브에 그냥 쫙 깔렸어요. 그러니까요. 아닌 거예요, 이제. 아닌 이유가 뭐냐? 러시아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진작부터.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예. 중심이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염려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이 염려되네요, 이제 또. 그렇죠. 예. 북한이 그 예전에 연평도 사건 났을 때 네. 그 장사정포를 연평도 쪽으로 쐈잖아요. 네. 절반은 바다에 떨어졌대요. 네. 그만큼 형편 없는 거예요. 네네. 북한 무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 쫙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 저렇게 형편없는 무기들이고 그리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무기를 얼마나 잘 만들겠냐. 비행기도 뭐 기름이 있고 뭘 어떻게 해야 그걸 비행기도 띄우고 그러지. 비행기는 전투기는 제대로 날아가겠어? 다 그런 이야기들인 겁니다, 지금. 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장터에서 발견된 그 미사일 잔해가 네.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거 아닐 수도 있어. 네.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뒤에는 10중 8구 러시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러시아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너 그러면 너도 치명적인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겠네요. 너 그런 식으로 북한하고 손잡고 북한에다가 군사기술을 넘겨주면 나도 너한테 치명적인 걸 안겨줄 거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시작된 거죠, 말하자면. 예, 확전이네요. 예.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 신뢰가 안 된다면 네. 그냥 우리로서는 지금 어쨌든 예상하고 추측하고 전망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 어떤 지정학적 사고나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텐데 네. 저는 결국 이런 전쟁이 이렇게 확전되는 양상으로 간다면 또 걱정되는 건 러시아, 중국, 북한 또 중동 이란, 그렇죠 여러 국가들이 터키. 그렇죠 그들이 예. 이게 하나의 일종의 축이 된 겁니다, 지금. 동맹국처럼 네. 예. 그리고 미국, 유럽, 뭐 우리나라, 뭐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도 뉴질랜드. 이쪽 예. 동맹국들로 예. 이제 편성이 되는 모습인데 네. 이게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면 네. 예상하고 싶지 않지만 어디까지 예상을 해야 될까요? 뭐 세계 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뭐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분명한 거는 어느 쪽도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무릎 꿇지 않으니까. 예, 어느 쪽도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습니다. 네. 이건 인류의 역사를 보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면 무릎 꿇지 않아요. 나라는. 그렇죠. 예. 1차 대전, 2차 대전 가는 그 과정을 놓고 봐도요. 예. 1차 대전이 일어난 그 배경이 그 이전에는 영국이 최강자였잖아요. 네. 팍스 브리타니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게 된 거는 산업혁명을 거기서 제일 먼저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독일이 쫙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그 비스마르크의 독일 그러면서 독일 제국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고 경제가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되고 마치 지금 중국이 그러듯이 중국이 미국에 덤비듯이 독일이 영국에 덤비기 시작한 겁니다. 네. 저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이 이런데 네가 우쭐거리냐 하고 이제 덤비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게 뭐 삐끗한 사건이 나니까 그게 전쟁으로 터진 거고 그게 1차 대전이 된 건데 네.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한쪽이 무릎을 완전히 꿇으면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근데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을 하긴 했지만 독일 사람들이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독일 국민들은 왜 졌지? 이거 진 거야? 저거 황제 쟤네들 저 뭐 유대인들 저것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저기 뭘 잘못해가지고 그 독일이 패전을 했는데 국민들은 패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히틀러가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번 일을 벌리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영국과 미국과 소련의 동맹국. 네. 그러니까 소련이 미국의 동맹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주 강력한 동맹이었던 거고 미국 무기를 가지고 소련이 독일하고 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을 2차 대전에서는 완전히 무릎을 꿇렸죠. 독일이 완전히 엎드린 겁니다. 네. 일본도 완전히 항복을 한 거죠. 그거는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다 항복을 한 거예요. 꼼짝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요. 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누구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혹은 뭐 중국도 미국도 그 어떤 나라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러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가장 큰 걱정. 그거는 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모르지만 그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니만큼 소위 지금의 이 경제 상황을 대표하는 그 용어가 지정학적 리스크고요. 예. 재밌게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증될 때마다 세계 각국은 국방 예산을 예. 키울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그 국방 예산의 전 세계 합을 해보면 그게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때마다 방위 산업의 사이즈는 더 커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방위 산업
뭐 물론 이 전쟁을 논할 때 이 경제적인 이야기를 또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멈췄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전쟁의 양상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이 방위 산업 관점에서는 뭐 어쨌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방위 산업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K 방산 어떻게 고려하고 계십니까? 때를 만난 거죠. 그 원전하고 때를 만났다.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구조예요. 방산 네. 시장과 원전 시장이 굉장히 구조가 비슷한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쪽도 무릎을 꿇지 않을 겁니다. 중국도 스스로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는 거고 네. 미국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 음. 이게 세계대전이 날지 안 날지는 알 수 없지만 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군비는 계속 증강될 거다는 거죠. 계속 방위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놓고 본다면 무기 생산량이 뭐 2배, 3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누가 공급을 할 거냐? 그러면 예.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무기 시장에서 최강자, 그러니까 수출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최강자는 미국이에요. 네. 40%, 42%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 시장에서 그 다음 강자는 러시아하고 네. 프랑스 네. 한 11%, 12%이 정도 되죠. 네. 중국이 한 6%그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한 2% 정도 됩니다. 전통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을 쭉 놓고 보면 이제 그런 양상을 보여왔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수출이 아니라 국내 생산까지 놓고 보면요. 네. 국내에서 자체 생산해서 자기가 소비하는 네. 그것까지 놓고 보면 중국이 러시아보다 훨씬 커요. 중국은 무기 수출을 자기 자체 인민해방군의 자체 무장하는데 엄청난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무기 시장에서의 최강자는 미국, 러시아, 중국 네.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 세컨 티어가 프랑스, 프랑스. 영국, 음. 독일 이런 나라들인 거죠. 네. 그리고 한국. 한국. 예.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여기도 이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판도가 뭐냐면 여기도 러시아와 중국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런데 서방 국가들도 무장을 이제 계속 이 군비 증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방위 예산이 뭐 1몇 %, GDP의 1몇 %에다가 그게 2%, 뭐 폴란드 같은 나라는 5%까지도 올라가고 막 이렇거든요. 네. 네. 계속해서 이제 군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걸 누가 해줄 거냐? 이 유럽 국가들, 미국 이런 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에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이 국방 예산이 극도로 위축이 됐거든요. 네. 그 국방 예산을 줄이고 그걸 가지고 복지 예산으로 다 늘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이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30년 동안이 우리 인류 역사상 누린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인 거죠. 네. 인플레도 없고 뭐 경제 성장 엄청나게 잘 되고 자유무역에 뭐 정말 풍요로웠던 시기였던 거예요. 골디락스네. 예, 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방산 측면에서 보면 극도의 위축기. 전부 다 그냥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뭐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변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생산을 늘리라고 하네? 생산을 늘릴 수가 없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람인 겁니다. 숙련공이 없고 그것을 설계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다 은퇴해버리고 그리고 새로 관련된 학과들에서 그걸 전공하는 젊은이들은 이미 사라진 지 수십 년이 됐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 생산을 해온 나라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게 남한, 북한,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인 겁니다. 그렇네. 예. 네. 특히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는. 그렇네. 예. 네.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떨어져 나가고 나면 남는 게 어디냐? 한국, 이스라엘. 예. 그리고 첨단 무기 쪽에서는 이제 프랑스, 음, 영국, 가장 큰 건 미국이고. 그렇죠. 이건 첨단 무기 쪽인 거죠. 예. 하지만 재래식 무기, 네. 대포, 뭐 전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성능이 그 스펙이 떨어지는 전투기 이런 거는 대한민국이 엄청난 강자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일종의 어부지리를 한 셈이죠. 네. 그러니까 네. 큰 그림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계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가는 과정에서 지정학적 이슈까지 더해 보니 한국의 어떤 입지가 네. 조금 더 형성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이야기를 제 그 테니스 동호회가 있는데 네. 거기 한 명이 방위 사업적 직원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네. 툭툭 던집니다. 그러면은 그러시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냐고 하면서 그러시군요. 이분이 제가 근데 제가 아는 척했는데. 아 무슨 말씀을요? 이분이 자주 못 나오세요. 너무 바빠서. 바쁘셔서 정말요. 그럴 것 같아요.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출장이니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수조원을 이제 폴란드로부터 뭐 수주하고 또 루마니아 뭐 네. 이런 나라들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수주 기회들이 또 있다 보니 정말 수조원의 그런 규모의 계약이 이제 체결되다 보니 방위 산업에서의 어떤 기회가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고려한다면 이 방위 산업 관점에서 그런 그림을 그릴 때 정부도 2027년까지 방산 수출 뭐 세계 4강 예. 뭐 도약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제시하긴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그림 그리십니까?